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론자로 요즘 이름을 떨치고 있으신데 국내 1호 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네. 예, 맞습니다. 브릿지고 네.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 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폭락론자. 아니, 예, 정확하게는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저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이클론자입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네. 그 호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뭐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폭락이니까 네. 예,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폭락론자가 아니라 이제 뭐 또 상승론자가 어느 순간 또 되어 있는 예. 지금 부동산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죠? 뭐 심각하게 안 좋죠. 심각하게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요. 지난 2006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거래량이 과거에 제일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1월 달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입니다. 네네. 가장 심각했던 분위기 때. 근데 최근 몇 개월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더 작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사이드가 있고 매수 사이드가 예.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팔려고 하는 매도 물량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매수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서 문제가 완전 생겨버린 거예요. 수요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 금리 요인 때문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요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식어버렸나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2020년 중순부터 21년 여름까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제 주식도 똑같잖아요. 네.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하죠. 네.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뭐 좀 얘기하면 호구가 많아야 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초저금리가 되고 네. 영끌까지 해서 사셨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금리만 인상이 된 게 아니라 물가가 인상이 된 거예요.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뭐 예를 들어 20,000원 주고 사 먹던 치킨이 이제는 25,000원, 30,000원 불어나고 네, 네. 고기도 비싸지고 야채도 다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역사상 최저였던 금리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대출 이자가 지금 배는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안 그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대출 이자마저 계속 급등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아예 여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매번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실제 내가 집 살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까 약간 멈칫하는 거지. 네. 뭐 금리가 예를 들면 뭐 5% 6%대가 아니라 3, 4%대 정도로 내려오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로 빠지거나 폭락까지는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미 폭락했잖아요. 지금 20%, 30% 많게는 벌써 이미 고점 대비해서 40%까지도 떨어진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폭락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것도 거래량이 많지 않죠. 왜?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냐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화량 대비해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이런 상승률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내리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본질적인 가치에서 고평가되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얼마나 싸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대중들의 탐욕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만 한번 공포, 하락장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또 패닉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더 떨어질 때도 있었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30에서 50이 아니라 그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20-30% 떨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도 비싸게 거래된 뭐 신고가 이렇게 된 네. 지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있어요. 그것도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와는 다르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평형대별 아파트 노후도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강남과 서초에 대형 아파트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게 매우 작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평형대에 좀 이런 새 아파트들이 희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드문드문 이쪽만 신고가가 나오는 건데 예, 이미 시장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까 왜 대표님 말씀에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가 네. 아파트가 제일 낡았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강남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네.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 집을 사놓으면 다시 짓고 그러면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강남 영원하다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강남은 네. 떨어질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살짝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지금 최고가 가격 이상으로 훗날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네. 좀 떨어질 때 네. 오히려 사놓으면 꼭 분명히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말을 잘하는 거랑 예. 실제 투자를 잘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나오면 네.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아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 네. 발가 벗겨 보잖아요.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지난 과거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구입니다. 서울의 대세 하락이 찾아왔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구예요. 그는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산이든지 고평가 저평가를 계속 왔다 갔다 크게 파도를 그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시장에 말도 못하게 대중들의 투자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무슨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뭐 코인에가 부자 되고 다 엄청난 뭐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죽을 지금 맛이죠.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개털됐죠 네. 지금. 예, 부동산도 뭐냐면 부동산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고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게 돼요. 왜 부동산은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이 상승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량이 여기쯤에 있으면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여기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 50% 이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나타나는 하락 패턴은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한 하락 패턴이 아니라 IMF형에 좀 더 가깝거든요. 급락 패턴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이제 시기에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 그 기간이 길 텐데 그렇죠. 그냥 급격하게 약간 코로나 때 주식 떨어진 것처럼 네.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원래 참 4월 달쯤에 네.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의 맞습니다. 전망으로 했던데 거기에서 네. 그 책 쓸 때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금리가 네.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를 줄 거다. 예. 거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제가 주장을 예. 펼쳤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음 저점은 2027년 8년 정도 어느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승의 폭이 너무 커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이런 무역 적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IMF 상황과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그때도 이제 지금 이 환율 움직임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고 근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요. 그래서 그때 책을 썼을 때랑 좀 달라진 건 뭐냐면 하락이 굉장히 이번에는 긴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IMF 때 크게 단기간 하락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하락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뷰를 바꿨고 이미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20-30% 지금 벌써 빠졌으니까. 네.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더 심각하게 지금 이게 단기간에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갭 투자를 한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부동산 오를 때는 다 상승론자리 나와서 너무 지금 안 사면 내가 거지가 될 것처럼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지금은 네. 갑자기 막 부동산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부동산을 사면 바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오히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분의 어떤 지식과 경험 또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자산 배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하게 데이터로 보면 보여요. 하락이 될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요즘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주식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베팅을 하죠. 네. 자,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게 잃어야 돼요. 덜 깨져야 된다. 네, 내가 맞았을 땐 많이 따고.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주식 공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 그 어떤 전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기관도 다 못 알아맞혀요. 항상 틀립니다. 맞습니다.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잃을 때 적게 잃고 딸 때 많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자산 중에 상당 부분 여전히 데이터가 좋은 그런 지역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해칭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네. 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그 다음에 인버스, 부동산 하락 이런 거에 저는 자산 배분을 제가 해놨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이제 현재 수익 구간인데 손절 라인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 그냥 손절 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좋아지면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좋은 하락 이런 네. 기간이 와요. 그래서 이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고 얘가 좀 더 수익이 난다. 그럼 어느 순간 얘를 팔겠죠? 네.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럼 싸진 부동산을 또 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오르겠죠? 네. 그럼 저의 전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실을 절대로 15에서 2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만회하기가 힘든 거죠. 그 밑으로 그렇죠.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손실이 10%가 났으면 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은 11.1%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실이 20% 나면은 한 25%가 예. 필요하고요. 손실이 50% 늘어나면 수익률이 100%로 예. 늘어나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질수록 내가 이거를 본전을 만들기 위한 수익률은 기하급수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 폭을 15에서 20% 이내로 제한을 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어보자면 네. 이제 부동산은 지금 뭐 15에서 20% 이상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네. 지금은 부동산은 조금 진짜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발품 팔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사요? 이렇게 안 사잖아요.
몇백 배는 큰 자산인데. 그리고 투자의 기본은 뭐죠? 저평가됐을 때 사고 고평가됐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 언제 저평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데이터 보면 다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대표님이 보통 이제 보시는 데이터 토탈 이제 9가지 정도의 네.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쭉 보면서 네. 부동산 퀀트랑 비슷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퀀트도 이런 거잖아요. 그 9개의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비중을 더 주고 어떤 걸 비중을 덜 주고 그래서 그 또한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심사에 따라서 비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100% 그 신뢰할 수가 없고 네.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네, 하거든요. 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100%가 과연 있을까요? 그건 없죠. 금도 뭐 99.9%가 예, 없어요. 그냥 예.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면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등대는 내가 험한 바다를 헤쳐나갈 때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가이던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이 과연 위험한 시점인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물론 100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실전 투자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은 20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5억이었습니다. 네. 뭐? 근데 내가 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샀어. 2016년에 얘가 6억이 됐네요. 네. 그럼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때라도 사야 샀어야 돼요, 안 되는데. 샀어야 돼요?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예를 들면 발목이에요. 15년의 발목. 근데 조금 올라서 정가까지 네. 올라온 거예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맞는데 실전에서는 특히나 똑똑하신 분들은 다 못 삽니다. 그렇죠. 왜? 옛날 내가 가격으로. 손해 보는 것 같거든. 맞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저평가되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불러오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위에서 그러니까 팔 때도 똑같아요. 팔 때도 저는 절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이런 데이터나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는 거.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가. 그럼 나는 꼭지 10만 원에서 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내 본전이 1억이에요. 근데 얘가 투자를 잘 2억이 됐어. 근데 얘가 1억 5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5천을 번 건데 사람들은 머릿속 뭐라 나는 5천만 원 잃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네.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어느 시점에서는 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뭐 조금 정체기를 하다가 올라갈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부동산이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는 부동산을 뭐 매수를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을 보면 될까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특히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 상태로 들어가야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는 관심 안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인지를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저는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늦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마라. 근데 저는 이거를 투자로 바꿔서 내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항상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라면 80%의 시간은 도끼 나를 가는데 시간 보내라. 이런 얘기를 네. 현자들은 이야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으로 따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권으로 들어서면 그때는
누가 뭐라 하든 뭐 하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묵혀놓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돼요. 주식도 이런 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결혼이란 걸 이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정근을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거기에서 거주할 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와 내가 지금 집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냥 전세 나 월세로 살아야죠.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너무 네, 위험한가요? 너무 위험하죠. 거래량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간혹 가다가 한두 건씩 발생되는 그런 거래를 가지고 좀 떨어졌다 해서 이걸 막 대세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활명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속이 답답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데이터도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 사이클에 보면 2006년 가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언제부터 떨어졌냐? 2007년 3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올랐고 미국 부동산이 언제 바닥 쳤냐? 2012년에 바닥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이 2013년 중순서부터 바닥치고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팔려고 내놓은 신규 주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거래되는 게 있겠죠. 네. 이거의 비율을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팔려고 내놓은 새 집들은 많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2007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고 그리고 쭉 가라앉고 이 데이터가 평온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4월인가 5월 달부터 이 수치가 치솟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 4개월 만에 10이 넘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치솟았다면 지금 거의 수직이에요, 수직. 7월달 데이터로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매물과 매매 건수를 왜 비교를 했겠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가 지난 20년 동안 딱 두 번 치솟았는데 그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 자, 이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거래량이 없는 거? 근데 뭐예요? 거래량만 보면 안 돼요. 쌓인 매물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물이 어때요? 많이 쌓였죠. 살짝 최근에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왜? 수요자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거래량이 있으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이 시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거래량이 없으니까 의미 없는 하락장이다? 진짜 활명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이런 논리는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단을 받쳐줄 것이다. 네.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막 진짜 막 30% 48%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전세라는 완충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네. 그럴듯한 얘기고 원래라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완전 비이성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 가격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전세 가격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작년 말, 21년 말, 22년 초중반까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 대란 온다. 8월 달에 전세 대란 온다. 또 엄청나게 폭등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전세 대란이 아니고요. 전세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 가격도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사람 호주머니 사정이 이 전세가 받쳐줄 수 없을 만큼 거품이 꼈는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세도 대출 껴서 해요, 안 해요? 전세 대출 다 해서 다 주차죠.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완전 진짜 초보적인,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빌라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도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매매가와 전세가 둘 다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랬죠. 네. 자, 2012, 13년에도 부동산 관련한 기사 검색해 보세요. 역전세, 하우스 푸어 이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밑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관련한 뉴스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거의 예언에 가깝게 지금 확신에 차서 말씀을 예언이 하시네요.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의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는 잘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물론 역전세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지금 80%, 90% 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횡행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입주 폭탄까지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대구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구, 됩니다. 인천, 난리 날 겁니다. 내년이,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신고식 하는 거고요. 내년이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뭐 대구 같으면 수성구, 뭐 세종, 또 이게 각각 지역마다 다 나름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곳은 다시 네. 규제만 풀어주면 지지하고 올라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활명수가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봐서 할명수 한 100병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구에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수성구입니다. 자, 인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송도입니다. 자, 근데 서울의 강남은 안 떨어지고, 대구의 수성구는 안 떨어지고, 인천의 송도는 안 떨어진다? 100% 뭐다? 뇌피셜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못 살겠다는 말들이 나.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하죠. 네. 그러면 우리 평범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못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일부 큰 역사의 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봐라, 정부가 규제하니까 지금 떨어질 거 아니냐.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잠깐 수그렸다 또 올라가고, 또 정책대로 또 잠깐 주춤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정부가 5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올랐잖아요. 자, 완화도 똑같아요. 자, 완화한다라고 해서 조정적 풀어준다라고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재산 다 걸 수 있습니다. 네. 안 돼요. 자, 뭐냐면,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40% 고평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올릴 정책을 펼친다, 안 펼친다? 펼쳐야죠. 아니요, 펼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거품이 더 빠져야죠. 아직도 빠질 거품이, 그러니까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산이 너무 높았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네. 그런 걸 펼치면 좀 네. 덜 떨어질 수는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자, 그럼 떨어지다가 잠깐 주춤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매크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금리 추이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의 끝판왕은 뭐냐면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계속 심각해지면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풀거든요. 양도소득세 완화. 맞아요. 양도소득세 완화가 아니라 이 기간에 사면 양도소득세 1도 안 물게.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도 나왔고 IMF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97년 IMF 크게 떨어져 2008년 이후 그때마다 나왔던 대책들이고요. 그런 대책이 나온다. 그땐 사야죠. 네, 그때는. 근데 그런 정책을 펼쳐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하락해야 된다. 4년 안에는 아니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렇게 안 걸릴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최소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IMF형 급락 패턴이라고 예, 제가 예, 맞습니다. 가깝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2, 3년 후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일 수도 있겠네요. 예금, 저축 뭐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의 장점은 뭐죠?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계속 네. 많이 주잖아요. 자, 부동산 사면은 취득세 내야죠. 등록세 내야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내야죠. 은행 이자 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본전만 해도요, 손해예요. 근데 이거를 뭐랑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이자 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3%는 이자 주죠. 잘 요즘 4%들 그 많이 4%.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럼 대출은 7%, 8%예요. 예. 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 나죠. 11% 차이를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금리 때는 은행에 놔둬봐야 1%도 안 줘요. 네. 대출 이자는 2%야. 이거의 갭은 얼마예요? 3%.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투자에 광풍이 불지만 지금처럼 이 갭이 11% 이상 안전하게 어차피 내가 은행에 놔둬도 3% 4%씩 이자 주는데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대출 이자 그 큰 이자를 부담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냐고요. 쭉 이제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뭐 지방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 만한 곳은 공부를 해보면 있긴 네.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 제주도 뭐 이런 데는 아니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국을 너무 다 뜨겁게 달고 나가지고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뭐 블로그도 네. 이제 들어가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 보는데 블로그에 네. 원래 책 4월 달에 책을 네. 내시면서 적었는 글 중에 올해 안에 2,000에서 2,300 네. 정도 가고 네. 달러 1,230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오를 것 네. 같다라는 거를 이제 써놓으시고 네. 그 제일 메인 화면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틀리면 욕 바가지 얻어먹을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환율 이거 지금 1,300원 뭐 이렇게 넘어갔을 네. 때 이거보다 더 오를 것 같다는 네. 얘기도 이제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재테크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러놓고 왜 저런 걸 물어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까지 맞추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1,440원 넘어가고 1,500원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없죠. 예. 그냥 여러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미로 유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네, 네. 거고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은 딱 3번 있었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 20 몇 년 만에 지금 3번 있다는 얘기는 아주 드문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5개월 이동표 기술을 깨지 않고 계속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매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 네, 언제 팔 그렇죠. 건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수학과를 또 나왔으니까 수치로 계산을 해봤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MF 때의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저점과 그 다음에 금리 위기에 급등하기 직전의 저점 그리고 최근에 2021년 1월 달이 환율 저점이었잖아요. 예. 그때의 저점이 계속 높아요. 더 높아지고 저점이. 그리고 IMF 때 달러가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160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어요. 100한 60, 70% 정도. 그리고 금리 위기 때 달러가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가면 77%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지금 발생하는 위기는 저는 금리 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네. 뭐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금리위기 직전에는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금리위기 때 사실 가계부채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GDP 대비해서 둘 다 100%가 넘은 유일한 시기에 지금이. 그래서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기업이나 네. 개인이나. 그런데 금리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적이 없어요. 파월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네, 올릴지.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주식 거품도 많이 꺼지고 있고 네. 부동산 거품도 많이 꺼지고 있고 이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을 줄 거라고 봐요. 물론 IMF만큼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MF 때와 금리위기 어느 즈음 그러면 환율이 IMF 때는 2,000원까지 갔고 금리위기 때는 1,600원 정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1,600원과 2,000원 어느 사이 즈음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1,600원 넘으면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도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관점을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동안은 1,600원에서 1,900원 사이만 움직이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사람들 뭐 전문가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위기가 터져봐야 1,600원에서 1,900원 어느 사이구나 라고 고정관념이 아마 박혀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가격으로 한 게 아니라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로 계산해 보니까 네. 어떻게 나오냐 이번에 금융위기 때만큼 상승한다 그러면 환율이 1,900원 정도까지 가야 되고요. 만약에 IMF급까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 수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달러를 언제부터 팔 거냐? 일단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들고 갈 거고요. 예. 자,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올라갔는데 얘가 1,900원 이상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1,900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앞으로 뭐 6개월 1년 올라간다? 이런 일은 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환율의 상승과 주가 하락의 각도가 지금 굉장히 이게 각도 비슷하다. 자체가 예.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폭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면 이 가팔라지는 구간이 그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짧으면은 지금부터 3개월, 네.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어느 즈음에 환율의 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분할 매도를 아마도 해 나갈 것 같아요. 얘기를 나온 김에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한 얘기를 해서 아, 좀 가벼운 얘기. 지난번 봤을 때보다 몸도 더 좋아지시고 아, 그래갖고 네. 좌우명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꾸준함을 굉장히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에 모든 것보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네. 보통 저희들은 그런 거잖아. 좋아하는 거 요즘 재밌어 하는 거 즐기면 되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꾸준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확하게는 한 12년 전 네. 그때까지의 저는 운동은 하나도 안 했고요. 네. 주말엔 게임만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몰랄게요. 지금 왜냐면 이제 평일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싶으니까 게임으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책 읽는 거였어요. 근데 책에서는 참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의 저랑 이 책에서의 제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가만 내비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말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 현실 세계에서의 내 능력치를 다 맥스를 찍어보자. 힘, 민첩, 체력, 지능 이 모든 걸 내가 현실 세계의 김기호를 맥스로 찍어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금융은 끝, 주식 투자는 하지 말자. 이걸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금융 투자를 하게 되면 맨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매일 이거 보고 그냥 돈 따면 돈 따는 대로 붕 떴다가 또 주식 박살나면 또 박살나는 대로 또 멘탈 갔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자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케이. 여기서 마약 같은 도파민을 유도하는 주식 끊고 부동산을 파자. 그리고 부동산 파고 꾸준하게 정말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고 원래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골이었어요, 약골. 네, 정말 소주 한 병 먹으면 오바이트 하는 스타일. 지금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거를 만든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저는 대표님을 이제 모셔서 부동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실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뵙기에는 고지에 올라섰는데도 그 루틴이나 그 패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작은 채널이지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또 그럼요.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김기원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또 웃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날은 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